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이렇게 눈 오고 이런 날씨에 많이 참 덥고, 제가 이미 그 5차례에 걸쳐서 이종희의 그 수산집 본 10일에 동사본기에 실린 단군본기, 기자본기, 삼한본기, 후조선본기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동사본기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동사본기가 지닌 역사서로서의 동사본기가 지닌 서술의 한계, 역사적 서술의 한계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러한 한계를 지닌 역사서술을 통해서라도 민족사의 주체성을 찾으려 시도했던 이종희의 노력을, 역사적 노력을 한번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집에는 이종희 역사서술의 한계와 그에 대한 변명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이종희는 1731년에 태어나서 1797년 영종조 시기를 살았는데요. 당시에 우리 조선의 그 역사 인식, 당시 조선의 역사를 탐구하는 방법, 역사 자료, 모든 이런 역사 연구에 대한 상황은 아주 빈약했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에 대한 자료도 많지 않았고, 역사 연구 방법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고, 특히 당시의 그 시대적 사조, 인간이기에 이종희도 한 인간으로서 조선시대라는 그 시대적 상황에 자기의 인식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이 이종희 그 동사본기 서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종희의 역사 서술의 한계가 보인다면 그것은 이종희 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종희는 뭔가 그 민족사의 주체성을 찾는 이런 역사를 서술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도 불가피하게 이종희의 그 역사 서술에서는 많은 한계를 보이게 돼서,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종희의 그러한 점, 이종희가 역사를 주체적으로, 민족사를 주체적으로 서술하려 했지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드러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에 대해서 일종의 변명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종희 동사서술의 한계를 살펴보면요. 먼저 이종희,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이종희의 단군본기에는 단군 시대에는 동화의 분장이 없고 백성들은 무지몽매하였으며 금수와 더불어 무리지어 살았다. 단군이 비로소 백성들에게 편발 개수를 가르치니 임금과 신하,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게 되었고 음식과 거처에 절도가 있게 되었다고 서술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서술이 역사적 서술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서술이죠. 사실은 이것은 역사적 서술, 우리가 역사책의 역사를 서술할 때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일종의 앞뒤의 관계를 전부 설명하면서 단군 시대가 나오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그 배경 속에서 그 당시의 사회 상황, 군장이 없고 백성들은 무지몽매했다면 그런 상태가 왜 생겼나도 다 얘기해주면서 역사를 서술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종희 단군본기에는 그냥 이렇게 서술한 겁니다. 단군 시대에는 동화의 군장이 없고 백성들은 무지몽매했으며 금수와 더불어 무리지어 살았다. 사실은 이런 상태에 금수와 더불어 무리지어 살았다, 이건 뭐 구석기 시대를 상상하는 건데, 단군이 이제 한 국가의 제사장으로서 국가 시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서술이 좀 안 맞죠. 그리고 이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여기 동화에 대해서 아주 길게 줄을 달아놨는데, 예전에 살펴보았던 중이다. 이 사실 동화에 대한 주석을 길게 달아놨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동화라는 게. 이 동화라는 말은 그 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동화라는 말은 중국의 상서 제4편 주서 제10장 미자지명에 보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대를 상공으로 세워서 동쪽 중화의 땅을 다스리게 한다는 이런 표현에 쓰인 말인데요. 이 당시 동화라는 말은 이 상서 그 주서 제10장 미자지명에 쓰인 이 동화라는 말은 동쪽에 있는 주나라의 동쪽에 있는 상나라의 동쪽에 있는 작은 하나의 이런 지역이죠. 그걸 지칭해서 동화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동화는 뭐 지금의 고증을 해보면 지금의 하남성 상부 일대
지금 이제 그쪽에 하남성하고 산동성하고 접경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기자의 무덤이 있는 게 이제 산동성 조연이라는 데인데, 하택시 조연인데 바로 그 아래 그 산동성 그 조연 바로 한 가까운 지역에 이제 그 하남성하고 만나는 부분에 바로 그 상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일대에 이제 미자가 간 거죠. 미자에 갔는데 미자를 이제 그 일대에 봉하면서 중화의 땅을 다스리게 하면서 이제 동화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동화라는 표현이 이 이종희가 사용하는데, 이 동화라는 표현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차례 3건 정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동화라는 개념은 중화라는 이 중원 지역을 중화라고 보는 이 중화 사상에 의해서 중화에 대응되는 소중화의 개념, 그것을 그 동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사대주의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그 조선을 낮추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동화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봉, 기자가 봉해졌던 지역이다 해서 기봉, 그 다음에 해우, 바다 모서리에 있는, 바다 변두리에 있는 이런 지역, 뭐 이런 이제 지역으로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중국의 그 사대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이 단군 본기에 이어서 기자 본기가 이어지는데, 당시에 그 조선의 유학자들, 사대적 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자라는 것도 소중화로 편입되는 사대의 매개체로서 기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를 중시하고 기자를 단군 본기에서 기자 본기를 더 아주 확대해서 해석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동화라는 개념은 절대로 우리를 스스로 높이는 이런 자랑스러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종희 본인도 이런 의미에서 이 동화라는 개념을 여기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 뒤에 단군은 대략 나이 수천 세 죽었다. 아들인 부르가 물려받았는데 갔을 전에 도산에서 하우씨에게 조회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우씨의 그 조회, 도산 조회라는 것은 뭐 중국 사회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상의 얘기죠. 이건 전설상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서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은 사실은 그 우와 관련된 기록들이 전설로서 시작된 기록들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역사화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거의 한나라 때 서한 시기에 이것이 중국의 역사처럼 인식되게 됐는데, 그 고일강, 중국의 유명한 그 역사가 말한 고일광의 신화의 역사화, 전설의 역사화가 진행되면서 일종의 그 신화, 전설이 역사처럼 인식되게 되고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중국 학자들도 이것을 전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냥 역사적인 사실처럼 인용은 하지만 이것은 정말 전설입니다. 만약 그 인문적인 지리적인 검토를 그 도산회의를 인문 지리적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면 그 자료집에 있는 그 은상문화권,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은상문화권 이 지도를 제가 어느 분의 저서에서 인용하냐면 그 이춘식이라는 분의 중국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분의 저서에서 인용했는데, 사실은 은상문화권을 아무리 잘 구성하자 해도 이 정도 지도 위에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중국의 그 고대 사설을 잘 검토해 보면, 편지를 답사하고 해보면 은상문화권이 의외로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항하, 중하류. 항하가 북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산서성 영제시 인근에서 동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서쪽으로 서안이 있는데, 그 서안을 포함한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황하의 그 영제시에서 동쪽으로 꺾어져 흐르는 황하가 그 산동, 태산 있는데, 제남 있는데 이르르는 그 부분까지 그 일대에서 위로는 이제 장치시라고 있는데요. 장치시에서 밑으로는 이제 그 낙양 아래쪽에 일대, 그 일대를 이제 은상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라의 영역은 거기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게 되죠. 그래서 해수 일대가 조금 포함됐다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지역까지 조선이 그 당시에 조회를 하고 이랬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 여러 역사 기재에도 삼국유사 등의 역사적 제왕 옮기나 하는 그 서적들에도 이런 기록은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이루어졌냐면 이것은 도산해와 조선을 연결시킨 이런 기록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토대로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파악하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야사 이렇게 한단국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기록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기록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상당히 이거 그게 그냥 전설이다,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 이제 역사 인식을 기록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설로 이해할 수도 있고 신화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역사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문제를 한번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 그 다음에 단군은 이제 평양의 언덕에 정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제 이종희는 그 단군의 그 중심지를 처음부터 그 평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종희의 역사 서술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의 얘기, 기자가 팔조의 가르침으로 대를 이어 동화를 다스리니 나라의 풍속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종희의 역사 서술 속에는 사실 불가피하게 그 사대적인 이런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대적인 서술이 이루어졌다 하면 굉장히 이것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히 이런 사대적인 서술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군본기 끝부분에 보면 예사씨는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사씨는 이제 이종희 자신이죠. 그러면서 이제 단군 관련 역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제 사적인 견해를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부식이 전했던 천신, 신식, 천부삼인, 단군 연세를 유학자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김부식이 전했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이련이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들이죠. 김부식은 삼국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련이 한 건데 이제 오자가 있는 거고요. 이련이 전했던 이런 천신, 천식, 천부삼인, 단군 연세 이런 건 다 단군과 관련한 기록들인데 이거 유학자들, 조선의 유학자들은 그런 얘기가 전해오는 건 알더라도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대 조선 유학자들의 단군에 대한 불신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군 현상을 믿지 않는 거죠. 삼국유사 이후 고려와 조선의 여러 서적의 단군 관련 기록이 이미 남겨졌고 1602년 무렵 명에서 오명재가 출판한 그 조선세기가 있습니다. 조선세기가 있는데 조선세기에도 단군조선, 위만조선, 그 다음에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세 개의 조선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명에서조차 그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에 한 그런 세 개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단군은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역사적 존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 조선의 유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기자가 더욱 그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종희도 단군보다는 기자의 기록에 사실은 더 적극적이고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희의 이제 기자본기를 보면 기자본기가 아주 내용이 상당히 좀 다른 단군본기나 후조선본기나 삼한본기에 비해서 내용이 상당히 좀 긴 편입니다. 이종희 기자본기는 그 기자의 출생, 주의 건국, 그 다음에 그 주의 건국 이후 기자의 망명, 그 이후 조선에서의 기자의 행적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제 기자의 치세, 기자가 만든 그 조선의 치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동방을 다스린 지 1년에 백성은 예의 방도를 알았다. 3년째에는 백성이 크게 교화되어 희서 예 악의 나라가 되었다. 믿음과 겸양을 숭상하고 유수를 독실하게 하였다. 마을에는 개가 짖어 쫓을 도둑이 없고 밤에도 집들이 문을 닫지 않았다. 이런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의 조선의 치세를 백성들이 모두 기쁘게 이를 즐겨서 폐수를 황하에 비유하여 노래를 지어
그 덕을 기자의 덕을 칭송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표현 자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죠. 사실 기자가 동방을 살았는지 다스린지 1년에 백성은 예의 방도를 알았다. 뭐 3년째는 백성이 크게 비화되어 시서 예약의 나라가 되었다. 믿음과 겸양을 숭상하고 유수를 독실하게 했다. 이 뭐 유가의 입장에서 뭐 유술 얘기도 하는 겁니다. 유술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유학과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이 유술이라는 이제 유술은 용의 의미가 있거든요. 용의 의미가 있고 유학은 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유술이 먼저 행해지다가 경황으로서의 유학이 확립되는데 이 유술이 유학으로 확립되는 그 시기는 서한 중기입니다. 서한의 중기. 동중서라는 사람이 한무제 이전부터 동중서라는 사람이 그 이제 유학을 그 지존의 학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다른 모든 그 가치체에 못 떠나서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강요되고 이런 시도를 하는데 이런 것이 또 한문제식이 뭐 이런 거치면서 정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서한도 아니고 동안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정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기자 때문에 유술을 독실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자본기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 그 신지역 이종희는 기자조선과 관련한 사대적 평가를 높이려고 조선의 후가 연을 쳐서 줄을 높여 그래서 춘추의 도리를 밝혔다면 아마 그 이룬 것이 가히 제의 환공이나 진의 문공 등 중국 후백과 같은 것이다. 대부 이해의 간언은 어찌하여 그리한 것인가. 군자의 형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제 연나라 전성기에 연나라가 이제 막 전성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연의 이제 그 주나라는 이제 세력을 잃어가게 되니까 연의 그 후가 왕을 자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후가 감히 그 주를 무시하고 왕을 자칭한다. 그 저놈들을 벌하자. 춘추의 대를 지키기 위해서 저놈들을 벌해야 된다. 주나라를 위해서 저놈들을 정벌해야 된다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대부 얘가 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그 전쟁을 하지 않았고 그 사태가 무마되고 나중에 이제 조선의 후도 왕을 칭했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이종희의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여서 그 이제 기자조선의 의미를 이제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조선은 주의 제후국이란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이종희의 그 여러 가지 단군본기, 기자본기 속에서 사대적 그 역사 서술의 사례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제 사대라는 그 개념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 사대라는 개념이 이제 이게 생긴 것은 이 사대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이제 중국의 그 독특한 정치 체제거든요. 중국의 정치 체제인데 주로 주나라부터 시작해서 주가 그 상을 멸망시키고서 이제 주무왕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주나라가 건국되면서 봉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왕족, 친족을 봉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봉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제후 국가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후 국가들을 만들면서 제후는 천자 중심에 있는 천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 놓는 거죠. 정치적으로 엮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개념은 원래는 그 고대에서 사대라는 개념은 국가 내부의 일입니다. 국가 내부의 일이죠. 그래서 이 사대를 어기면 그 천자에 대한 도리, 춘추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제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거죠. 공자의 역사관처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내부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뒤에 오면서 뭐 한나라 진한 이런 시대에 오면서 한나라 시대에 오면서는 국가 밖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4대의 영역이. 그래서 이제 4대의 영역에 여러 가지 편입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조선,
한전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중에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와서의 조선의 학자에게 있어서 사대라는 것은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그 학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이 사대라는 용어가 그 학자들에 있어서는 대국을 섬겨서 중화를 섬기는 이런 것, 중화를 섬겨서 소중화를 빛나게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대적 서술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2009년 4월에 이제 하남성 그 하택시 조연 그 정장향 왕승부천에 있는 그 기자총도 가보고, 또 바로 기자총 옆에 누구의 무덤이 있냐면 그 탕왕의 무덤이 있어요. 상탕왕. 탕왕 무덤이 또 인근에 있습니다. 탕왕 무덤이 바로 이제 근처에 있는데 지금 아주 비석이 파괴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유적으로 고고 유적으로 확인해 보면 중국은 주나라를 중심으로 체계를 그 역사 체계를 만든 거고 현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 문항과 관련된 그 유적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냐면 그 안양시 있는 데서 유리성이라는데 아주 큰 이런 주문항이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구금돼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8개를 만들고 뭐 하던데. 그 여기도 주역. 예, 주역에 이제 그걸 만들었다는 건데 유리성이라는 그 유적인데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상나라를 처음 세웠다는 그 조연이 이제 처음에 상나라의 상박이라는 적이거든요. 거기서 상나라 탕이 이제 거기서 나라를 건국했다는 이런 지역이고 탕왕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관리가 안 되죠. 비석도 막 쓰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가까운 위치에 기자의 무덤도 있는데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기자의 무덤이 이제 이렇게 비석은 이렇게 세워지고 그랬지만 기자의 무덤이라고 뭐 큰 비석은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보리가 막 자랄 때 밀이 막 자랄 때 갔는데 무덤 위로도 밀을 다 심어놨어요. 무덤 위로도 아주 그냥 철저하게 무덤 위로도 뭐 잔디가 아니라 그 밀을 심어놓고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적은 관리 안 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석은 세워놓고 아주 국가 문물이라고 이렇게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존은 잘 안 되죠. 탕왕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중국에서 자기네들 그 역사적으로 중국사를 서술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 그다음에 이제 태국에 그 태원 밑에 태국에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기자와 관련된 그 유적이 있습니다. 기자의 나중에 거기에 이제 기자가 공지를 받았다는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기라고 얘기된 지역이고 또 이제 산수성 남쪽에 뭐 한원성 어디 곳곳에 기자와 관련된 유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자에 대한 이런 뭐 고고학적 유적 답사나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한서 이후에 그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그 기자조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상국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밝힐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인식, 조선시대의 그 역사인식, 아주 열악한 역사인식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속에서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이 당대의 그 역사인식과 그 한계로서의 육아사학인데요. 이 육아사학이라는 개념, 이 육아사학이라는 개념은 이제 제가 이 육아사학이라는 개념은 뭐 선생님들이 한번 이 육아사학에 대해서 중국에서 참고할 책은 육아사학 사상연구란 책이 있습니다. 중화서국에서 2007년에 나왔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중국에서 육아사학이 생성되고 어떻게 발전했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중국의 그 정사가 24사가 있습니다. 25사라고 얘기는 중국 정사가 있죠. 거기서 사마천의 사기, 범협의 후한서는 육아사학의 저서로 넣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좀 다르다. 사마천 사기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육아사학의 범주를 넣지 않습니다. 육아사학의 첫 번째 저작으로는 이제 한서를 들고 있습니다. 육아사학이라는 건 이제
그 생성은 이제 공자 뭐 이런 춘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춘추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육아사학의 중화사상을 이제 중심으로 한 이런 체계가 구성되는데 사실 춘추를 잘 보면 춘추에는 동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거든요. 동이 뭐 남만 뭐 이런 개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가 사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그냥 사방에 그냥 뭐 다른 족속 정도 이렇게 했지 구체적으로 뭐 동이 뭐 남만 서양 뭐 이런 것은 구별이 안 되던 시대거든요. 맹자에 와서 이제 동이의 얘기가 나오는데 맹자에 와서 동이의 이야기도 상당히 혼란된 개념이죠. 맹자의 이제 뭐 동이와 관련된 뭐 얘기들 대부분 뭐 수는 뭐 제풍에서 태어나서 동인이다 뭐 이런 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해구 유적지를 가봤습니다. 저희가 순해구 유적지를 가봤더니 그 기록을 아주 무덤 옆에 이렇게 딱 비석에 새겨놨는데 사실은 거기서 얘기하는 동인이라는 것은 황하 저 영제시에 있는 그 황하의 옆에 이런 그 지역을 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동인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동이 뭐 나중에 동이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육아사학의 중화사상을 만들면서 발전시키는 이런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요. 실제로 육아사학이 확립된 것은 한서를 집필하는 거의 그 무렵입니다. 사마천도 육아사학이라는 것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시대 역사가고요. 한서를 쓸 때 동관한기라는 그 책이 나중에 나오는데 동관한기라는 책이 나올 때 동관이란 이런 전문 그 역사 편찬을 하고 뭐 책을 교정하고 이런 그런 기구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자료도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료도 새로 만들어내면서 많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동안 이후에 육아라는 이것이 이제 사회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 육아사학이 정립되게 됩니다. 이제 이종희 당대 조선시대에 대부분 이종희를 포함한 역사가들도 말하자면 이 육아사학에 깊이 젖어 있는 거죠. 육아사학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런데 육아사학에 젖어 있지만 중국의 그 육아사학자들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하는 것은 한 가지 이제 조선시대 육아사학의 유학자들의 특징은 육아사학의 방법을 적용하되 한 가지 더 그 사대성이라는 것을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이 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희 당대에도 그 조선 상고사에 대한 인식은 불명확하고 부족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 실록의 이제 다음과 같은 기록입니다. 성종 4년 개사 4월 18일 1473년입니다. 평안도 관찰사 이계손에게 하소하였다. 듣건대 돈의 평양에 기자묘라고 일컫는 것이 있어 정자각을 짓고 사람을 차임하여 수호한다고 하니, 이제 정자각이라는 이제 옛날에 왕을 제사하고 할 때 이렇게 정자처럼 정자 모양의 이런 그 각을 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짓는 건데, 이런 걸 짓고 이제 사람을 차이면서 수호한다고 하는데, 기자묘라고 일컫는 것이 어느 시대에 비롯하였으며 전기로서 징험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자세히 조사하여 알려라. 이제 왕이 이런 이제 하소를 내리거든요. 이런 글을 내리는데, 사실 그 고려 중엽 이후 이제 기자를 국조로 숭배하는 의식이 형성되었지만, 뒤에 그런 인식을 아주 철저히 공유하는 이런 조선의 유학자들에게도 기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자에 대한 체계적 서술과 그러한 인식의 확산은 조선 중엽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가 1580년 저술한 기자실기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윤두수가 일찍이 이제 그 기자지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 그 조선에 이제 뭐 많은 사신이 중국을 가게 되는데, 가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뭐 거기 사신 이제 거기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중국 유학자들이 조선에서 온 사람들한테 많은 그 질문들을 할 때 꼭 들어가는 게 이제 기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자가 어떻습니까? 이게 조선의 사신들이 간 사신들이 이 내용을 잘 몰랐다는 거거든요. 답을 잘 못하니까 이제 이가 그래서 기자 실기를 이제 새로 짓는 겁니다. 이제
후학에게 도움을 주기에 의해서 이제 기자실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골라서 요약하여 이제 뭐 책을 만들어서 이제 기자 실기를 하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자에 대해서 점점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기자에 대해서 체계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조선의 사학으로는 기자 혹은 고대 조선과 관련된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자료를 체계적 및 비판적으로 탐색하여 축적할 수 없었고, 연구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극복을 위한 연구 방법론도 형성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당시의 역사 연구 풍토가 적혀 있는데요. 영조 46년, 1770년입니다. 이때 이제 그 김웅순이 상소를 했는데, 우리나라 동방문헌은 그릇된 것을 그렸잖아요. 지금 고증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자세히 이렇게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이전은 비록 있으나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자에서 기준까지는 42세가 되었으니 그 사이의 사적을 전하는 것이 자세해야 함에도 전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기자에서 기준까지 42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것도 뭐 다른 그 근거, 어떤 문헌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어떤 그 기시의 그 세계를 전하는 이런 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일종의 기시에 대한 이런 세계를 전하는 이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에서 파악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연역과 시종에 대하여 그 학설이 한결같지 아니합니다. 조선의 칭호에 있어 중국 사서에 나타난 것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 부사했고, 동쪽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동쪽에 해가 먼저 밝는다고 하여 조선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국호는 쉽사리 알 수 있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자세하지 않으니 더구나 다른 의심스러운 경우이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1770년 조선의 이제 사학입니다. 사학이라는 것은 국명인 그 국가의 명칭, 오랜 국가의 명칭인 조선의 의미조차 사실 명확히 해석까지 아는 건 못하는 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지금도 논쟁이 되는데 당시에도 그런 인식을 이제 곤란을 느끼고 있었죠. 이거 국가의 명칭인 조선의 의미조차 이거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데 뭐 다른 내용이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뭐 다른 의심스러운 경우야 뭐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의 상고사 쟁점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종희의 동사에서 단군본기, 기자본기, 뭐 사만본기, 뭐 후조선본기 이렇게 나오지 뭐 나와갖고 또 다른 뭐 동국통곡이나 여러 역사서적이 나왔지만 사실은 상고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뭐 전거자라는 책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역사인식 결핍, 낮은 사학 수준은 당시 유학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하대적 육아사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고대 중국에 사용된 육아사학은 고려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수용되어졌는데 수용 형태의 특征은 바로 그 이제 사대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삼국사기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삼국사기가 중국의 그 육아사학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첫 번째로 만든 그 사서입니다. 삼국사기가. 그 김부식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김부식은 정말 고려 중엽에 정말 아주 유학자죠. 철저한 유학자죠. 그래서 유학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었고요. 김부식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유학을 중심에 세우는 이런 이제 정책을 김부식이 펴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 분위기 하에서 이제 이 삼국사기가 나오는데 이 육아사학의 방법론으로 서술된 거죠. 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료가 사실은 사대적이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삼국사기에 대한 기록들을 검토해 보면 분명히 사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일단 그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논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고구려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부분을 이제 고구려사에 대한 이런 자료를 보고 신라사 백제사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는 없습니다. 학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사 백제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삼국지라는 이제 저서가 있죠. 삼국지는 이제 그 중국의 북위의 저서니까 그게 한 뭐 200 몇십 년대 이런 저서거든요. 삼국지에 나오는 저서하고 기록하고 삼국사기에 기록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부정한다, 그러면 또 그거는 뭐 한국사관에서 나온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식민사학의 문제가 얘기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백제사 신라사의 부분을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지만 사실은 고구려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고구려의 건국연대 뭐 이런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구려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에 있어서는 중국의 이제 25사에서 사기, 한서, 그다음 이제 삼국지부터 이제 고구려는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고구려는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삼국지를 쓴 그 진수가 볼 때 자신이 고구려를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진수에게는 신라와 백제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지에는 한, 동해, 옥저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라 백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신라가 백제에 기록된 건 이제 훨씬 뒤에 가서들이 나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삼국사기는 그런 어떤 문제, 육아사학의 입장에서 서술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고구려 본기 마지막에 맨 끝 부분에 이제 고구려의 멸망과 뭐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신참, 뭐 자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의 글을 내면서 보면 뭐 이거나 이제 좀 약간 그 주체가 자신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 주체로서의 주체의 중심을 세운 이런 서술이 아니라 어떤 중원의 입장에서 서술되기도 하고 막 이런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의 그 유학자들 대부분 글을 쓰면서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조선의 역사, 단군본기를 쓰면서도 그 중심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조선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쓴 점도 있습니다. 이종희 동사에서 후조선 본기, 유만조선을 다루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유만이 나쁘다는 겁니다. 왜 나쁜가?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뒤에 후대에 내려오면서 한나라와의 뭐 그런 갈등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 기자의 후예를 제거하고 하는 이런 것이 나쁜 거죠. 이게 나쁘게 평가된 거죠. 이건 이제 그 사학자의 관점일 수 있지만 이런 그 관점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그 육아사를 통한 일종의 그 어떤 특점이다. 근데 그것을 사대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물론 거기서 사대라는 것은 예전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그 역사가들, 조선 사람들에 있어서 사대는 오늘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꼭 나쁜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것을 섬긴다, 중화를 섬기면서 우리는 소중화를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서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사학에 젖은 조선의 대부분 유학자들의 공통점은 중국 상고사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사실까지 세밀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동사본기, 삼한본기 끝부분에 삼한에 대한 자신의 역사적 평가를 덧붙이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환과 변환, 이한의 사정은 고찰할 수가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세계를 세울 수 없다. 춘추에 기록된 황, 수, 기, 핵과 같은 불의이다. 객과 같은 불의이다. 이제 그 원문을 뒤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진변, 이한, 사적, 가고, 불능, 자립, 세가, 역, 춘추, 황수, 기, 객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면 사실이 황수, 기, 객 이거는 춘추자전에 나오는데 아주 작은 소국들입니다. 잘 이름도 안 나오는 소국들이죠. 몇 차례 나오는 이런 건데 이종희는 이런 것까지 아주 그냥 잘 중국 상고사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춘추자전을 아주 암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진원과 비원간 이하의 사정은 고찰할 수가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세각을 세울 수 없다. 마치 춘추에 기록된 황수, 기, 객과 같은 나라의 부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황수, 기, 객과 같은 이런 부류의 나라도 작은 나라들처럼 이렇게 저 사적들이 역사 기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한과 진한도 그 사적을 고찰해서 독자적으로 세가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 중국 상구사 아주 상세하게 꿰뚫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중국 상구사를 꿰뚫지 않고 아니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이종희의 동사를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명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김용심, 정재훈이라는 두 분이 동사를 번역했습니다. 2004년에 번역해서 소명 출판사에 출판했는데 그분들이 번역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그 밑에 주 8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원문을 보십시오. 지난 변환의 이하는 사적으로 고찰할 만한 것이 없어서 따로 세가를 만들 수 없으니 춘추 황수기의 객나라와 같은 부류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춘추에 기록된 황수, 기, 객과 같은 이런 나라의 부류이다. 이런 건데 이분들은 번역을 하면서 춘추자전을 안 본 거거든요. 춘추자전을 안 봤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오역은 춘추에 대한 해박한 그 지식을 가진 이종희 역사인식 체계를 고려하여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냥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역춘추 황숙이 객지류야. 그러니까 춘추 황숙이라는데 객과 같은 객나라와 같은 그 기록된 객나라와 같은 부류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이제. 근데 실제로는 이제 춘추에 기록된 황수, 객과 같은 이런 나라와 같은 부류들이라는 건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 이종희 이런 분들은 아주 그냥 그 작은 나라들까지 중국의 작은 나라들까지도 이해하고 있을 정도로 그 아주 상세한 중국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선의 유학자들에게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당시 유학자들은 보통 그냥 책을 깨고 있는 거죠. 뭐 자전, 무슨 뭐 공자야, 뭐 노노 아주 읽고 읽어서 깨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도 그분들의 정작 그 조선의 유학자 다수는 정작 조선의 상고사에 대해서는 세세하고 깊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물론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 자료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유가사학의 진화측에 경도되어 있었던 사학 방법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가사학의 지나치게 몰입되다 보니까 그 모든 역사를 중심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중심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 항상 모든 역사를 해석할 때 춘추의 필법에 따라서 해석하는 겁니다. 중심을 거기에 놓고 해석하는 겁니다. 거기와 연관시켜서. 그래서 우리 조선의 발전, 우리 조선의 주차적인 어떤 역사 발전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그걸 생각해서 우리 역사를 새롭게 쓰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조선은 자체적으로 여기 주체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논리도 생각해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고학적 유적으로 화가전, 저쪽에 그 연영성, 그 다음에 거기서 적봉이라는 지역, 내몽구로 이어지는 이 구간에서 유적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의 황하 유적보다도 빠른 시기에 아주 고도로 발달된 유적, 하정 화층 문화라든가 홍산 문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발견됐는데 중국의 역사의 근세의 역사까지도 홍산 문화에 대한 중국 기록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문화와의 관련성, 문화의 독자성, 어느 지역에서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는 시작을 하려고 하지만 조선의 이런 시대의 역사가들, 유가사학을 지니고 있는 역사가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주체적인 역사 발전이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중국의 틀에서 소 김전씨와 우리를 연관시키고 황제 헌원과 우리를 연관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을 기저와 연결시켜서 자꾸 중국에 종속시키는 사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은 한국 역사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3.
거기 제가 3. 이종희의 역사인식과 현대한국 사학계의 역사인식 차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렇게 해서 부제를 하나 다뤄놨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종희의 역사인식과 현대 한국 사학계의 역사인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 얘기를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2008년 11월 그 KBS가 역사 스페셜에서 문왕 비문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경주 김씨 조상이 흉노족인 그 투후 김일제라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방영을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뭐 학자들도 중국의 그 투후의 유적 이게 바로 이제 중국 그 산동성 기자의 무덤이 있는 조연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송무현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 덕사를 가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라의 왕이 김씨 왕들이 그 김일제 후손이다, 흉노족 그 김일제 후예다 하는 것을 막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현대 한국 사학의 그 역사 인식의 어떤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미리 적어놨습니다. 이제 그 투후 문무왕릉비에 보면 여기 이제 그 KBS 스페셜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요한 자료가 이제 처음엔 문무왕릉비입니다. 문무왕릉비는 이제 682년에 제작되었는데 막 조각이 그냥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제 나중에 발견돼서 이제 그 비문을 파악한 건데 거기 보면 투후 제천지윤 전칠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후가 하늘의 제천을 지내는 후예인데 하늘의 제사는 이 후예인데 7세를 전하여 그 다음에 이제 쭉쭉 하고 이제 성한왕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망등비에 있는데 이런 기록과 여러 기록을 통해서 투후 김일제가 이제 곧 이제 그 김할치 뭐 이런 그 세계의 김씨 세계의 문무왕 신라 왕계의 시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막 논란이 됐었죠. 한국의 뭐 여러 학자들이 거기에 동원돼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신라의 이제 김씨 세계의 인식을 살펴보면 그 장안 있는데 서안 있는 데서 대강 고 김씨 부인 묘명이라는 게 1954년 발견됐습니다. 이건 약 864년에 제작된 건데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저희도 한번 가봤지만 그 비림박물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서안의 비림박물관에 이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김씨라는 부분이 김씨라는 그 여자가 신라인의 후손인데 서안 일대에서 살다가 이제 그 남쪽 어디서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그 자손들이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문이죠. 비문인데 그 묘지명입니다. 묘지명에 이제 써 있는데 거기에 자기네 조상을 쓴 겁니다. 그 김씨인데 자기는 김씨인데 후 김천씨의 후예고 먼 조상은 김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제에서 쭉 내려와서 증조는 김원득, 조부는 김충의, 부는 김봉량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김원득, 김충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역사 기재에도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당나라에 가서 그 기술자로서 이름을 알리던 사람들입니다. 수레에 뭘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이름을 기록된 사람들인데 이런 인식 김일제라는 이제 자기의 조상이 소 김천씨고 뒤에 김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묘지에 그렇게 기재한 거고 삼국사기 의장조에 보면 신라인은 소 김천씨의 후예다는 걸 자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신전에 보면 헌원 소의 자손이다 이렇게 된 기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무왕릉비에 보면 김씨 한씨가 사용된 사례가 보입니다. 이 문무왕릉비에 보면 당시에 김씨 한씨가 성이 김씨나 한씨가 성으로 사용된 사례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료상 신라에서 첫 성씨를 사용한 사례는 북제서에 나오는 북제서 권칠 제기칠에 나오는 신라 국왕 김진흥 진흥왕을 이제 봉하면서 신라 국왕 김진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여기서 그 책봉기사에서 이 김씨성을 사용한 사례가 처음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제 성씨라는 것이 신라의 성씨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이때 첫 성이 사용되는 거고 문무왕릉비에 나오는 이제 한씨가 이제 사용된 사례가 보이고 이런 겁니다.
이 김씨가 사용된 게 오래전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일제, 이제 뭐 우리가 이게 우리 신라의 왕들이 이제 이 김일제를 해서 이제 연결돼서 왔다 하는 인식은 사실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사료를 통해서 검토하고 유물을 통해서 검토해 보면 이 신라의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쓰는 시점, 제가 아까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부식이의 삼국사기가 유가사기에 의해 쓰여지고 당시에는 벌써 이제 어떤 사대적인 인식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이 문무왕이나 뭐 이 김유신비, 여기 이제 김유신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김유신이 죽었을 때 거기 비석을 세우고 이러고, 또 이런 이제 이 대당 고김씨 부인 묘명, 이제 서안 있는데 이 근처에 묘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당나라 가서 그 김씨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신라 김씨, 왕조 김씨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거기서 생활할 때 이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그 바로 이제 중화 소중화의 개념을 떠나서 자기의 그 성씨에 대한 어떤 그 연관고리를 더 상대해서 찾는 것, 그 다음에 더 높은 어떤 위치에서 찾으려 하는 것,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라에서 이 김씨성을 사용한 것은 그런 의미와 연관되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 그 소김전씨하고 연관시킨다든가 뭐 김일제하고 연관시키는 이런 것은 그 시대 상황, 신라 중후기의 시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런 필요가 이제 생겼던 것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일종의 필요가 생겼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냐면, 참고 자료에 이제 광개토왕기문을 일부 앞에 실어놨습니다. 그 밑에 이제 문무왕기를 실어놨는데요. 그 차이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무왕기는 이제 682년에 제작됐고, 신라인들에 의해서 제작됐고, 광개토왕기는 이제 414년에 고구려에 의해서 제작됐습니다. 이 광개토대왕기를 보면 정말 이거는 뭐 중원왕국 연결시킬 어떤 소지가 없습니다. 철저히 독자적인 어떤 자기 하나의 국가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사대성이라는 건 정말 볼 수가 없죠. 여기에는 이제 신라를 동이라고 부르고 백잔이라고 부르고 뭐 그러고 그냥 왜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서술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광개토왕기가 414년에 제작될 때, 물론 이제 그 제작자들이 고구려의 그 우수성,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고구려인의 그 기상을 담은 겁니다. 고구려인의 의식을 담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무왕기가 만들어서 682년에 제작될 때는, 이때는 이제 이거는 신라인의, 당시 신라인의 의식이 여기 담긴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 뭐 제천지윤 해가지고 전칠력 딱 이렇게 놔두면서, 이제 그 당시에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김일제 후손이고 자기네들이 소 김천씨의 후예다는 이런 인지를 이제 적기 시작하거든요. 삼국사기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못하고 있고, 뭐 2008년 11월 KBS 역사 속편들에 그것이 방영되면서 또 거기에 뭐 논쟁을 서로 벌이면서 일부는 또 동조하고 같이 연구하고 뭐 아직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조선시대에 살던 이종희의 역사인식, 물론 그 당시도 혼란스럽고 아주 빈약했죠. 역사 사료도 빈약하고 사학 방법도 빈약하고 또 육아사학의 그 틀,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고 하지만 현재 또한 마찬가지 공통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극복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이종희 동사를 쓴 이종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시대 속에서 이종희를 이해해야 되고, 이종희가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동사를 통해서 동사 본기를 저술해서 우리 역사의 주체성을 제시하고, 또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적인 역사를 한번 구상하려고 했던 시도는 높이 평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한계,
거기서 이종희가 시대적인 상황 속에 지녔던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이후에 발전적인 역사를 서술하는데 자료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차례 6차례에 걸쳐서 이종희의 그 동사 본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공부하고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마련된다면 한번 더 심화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의 그 몇 차례 강의를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